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여기 2023년도고요. 우리 7급 시험인데 오늘 이제 책형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가책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1시에 이게 또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요 다운 받아가지고 해설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보느라 고생하시고 오늘 날짜가 엄청 좋은 날짜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결혼식 2개나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바로 촬영을 못하고 한 게 와이셔츠가 다 땀으로 젖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시간 맞춰서 오고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전반적인 이제 총평을 먼저 해드리면 작년도가 워낙 이제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험은 좀 대단히 좀 수월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를 잘 보신 분들은 뭐가 막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드물어. 그렇다고 또 아예 뭐 다 쉬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점수 이렇게 조절해야 되니까 한 2-3문제 정도는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내용, 그러니까 한 22문제 정도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월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한 88.9 정도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체감 난이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실수 같은 게 안 나올래야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좀 쉬웠지만 또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면 또 그게 왜 그러냐면 피셋을 본 이후로 우리가 요 시험, 2차 시험까지 이제 기간이 이제 얼마 이제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실력을 많이 끌어올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제 점수가 좀 낮게 나오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가책형이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가 있어요. 1번 문제. 네,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으로 너무 쉬웠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답이 2번이 되는데 IFRS를 준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당연히 기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 필요가 없다. 뭐 당연히 잘못됐다는 거고 원래 이제 이 문제에 보시면 이제 늘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 부적절한 회계 정책이죠. 원래는 이제 4번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주석 또는 보충자를 통해 설명할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아니죠. 정당화할 수 없다.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는 공정해야 되는데 그럼 공정한 게 뭡니까? KIFRS를 준수하라고요. 걔를 공정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공정한 표시는 KIFRS를 준수함으로써 달성돼. 이게 사실은 1번과 3번이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이제 너무 쉽게 이제 2번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번을 틀린 분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2번도 틀린 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7급 수험생에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유용한 재무정보 이제 질적 특성이에요. 질적 특성.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1번 문장이 중요해요. 왜냐면 요 문장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 평가를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그럼 그 문장은 틀렸다고 했어요. 왜냐면 변경을 안 시키고 단순하게 확인만 하더라도 걔는 피드백, 확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번 문장을 주의해야 되는데 2번이 사실은 제일 많이 나왔었죠. 우리 계량화된, 숫자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 점 추정치일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범위 같은 구간이나 범위도 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정이 가능하다, 검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아마 2번 문제를 틀린 분은 이제 없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면서 뭘 느꼈어요? 문제 왜 이렇게 쉽지? 그러니까 왜냐면 답이 그냥 명확하게 이제 답이 나머지는 사실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을 풀면서 매우 쉬웠다. 그럼 이제 3번 풀면서 좀 어려워져야 되는데 3번은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게 그냥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자, 3번 보세요. 보고기간 후 사건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번이고 이게 늘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기간 후 재무제 발행 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배당은 X2년도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여기 X1년도 X1년 하긴 너무나도 이게
할 거고, 사실 예전에 이제 7급 수험생이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지금도 생생해요. 선생님, 이것 좀 그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도,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하도 많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무튼 막 너무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만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니. 왜냐면 수업 시간에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튼 여기가 보고 기간이고 여기가 재무제 발행 승인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얘는 X2년도 사건이, 원래는 이제 보고 기간 후 사건이 수정을 요하는 사건, 요하지 않은 사건이니까 요 기간 중에 발생한 거를 X1년도에 반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반영하는 게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고 반영을 하지 않는 게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배당 선언은 뭐 이건 X2년도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는 X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미지급 배당금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한다가 아니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1번, 2번, 3번을 뭐 푸는 데는 거의 뭐 한 2, 30초 내에 아마 세 문제를 다 푸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워낙 여기서는 이 보고기간 사건에서 이 3번이 워낙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3번은 아마 먼저 보셨을 거고, 배당을 보고기간 말 부채를 인식한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세 문제, 이거 너무 쉬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서 우리 4번 문제 보죠. 4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4번과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원가가 쉽다고요. 기본적인. 그래서 제가 7급 수험생들한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예요? 9급 기출 정도.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7급에 나오는 원가는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뭐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뒤에 가면 종합원가도 나오겠지만 드디어 이제 전공중 원가가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다. 근데 그것도 틀리면 안 돼. 왜냐면 전공중 원가를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 시험 문제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EPS 주당 순이익할 때도 원래는 제일 처음 우리 시험은 유상증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무상증자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무상증자 대유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시가 이하 유상증자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시가 이하 유상증자 계속 유행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흐름, 단계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본의 원가이죠. 이거 아주 뭐 기초적인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 여기 있잖아요. 상호 배분법, 요거. 여기 보시면 답이 이제 4번인데 상호 배분법이 직접 배분법이 더 간단하다? 거기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상호 배분법 우리 뭐 했었죠? 2원 1차 연립 방정식 막 수립했었죠? 그 방정식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대입해서 이제 답을 구해야 되니까 제일 복잡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시험이 좀 이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매우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처럼 문제가 그냥 답이 명확한 걸 그냥 바로 제시해 보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뭐 볼 필요도 없었어요. 여기 보면 상호 배분법.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시면 우리 직접 배분법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단계 배분법만 이제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직접이나 상호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럼 그 문장이 맞는 거고, 원래는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상호도 맞아요. 상호도 어느 걸 먼저 배워도 상관없이 답은 똑같이 나와요. 뭐만? 여기는 단계 배분법만 순서가 달라지면 이제 답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상호 배분법은 완벽히 고려하고 직접은 고려하지 않죠. 답은 이제 4번이 된다. 근데 아무튼 너무 좀 쉬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여러분, 5번도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열심히 이제 했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5번 틀린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마음이 아파요. 이 5번 같은 문제를 틀리면. 이거는 여러분, 연구비하고, 오마이갓. 색상이, 이거 잘못, 연구비하고, 이거 보이죠? 개발비하고 구분하는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 다음 중 이제 투자 부동산인 것은 투자 부동산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연구비인 것은 개발비인 것은. 그래서 이 연구비하고 개발비를 틀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5번도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험용 공장 개발비잖아요. 여기 있죠. 금형이다, 주형이다, 뭔가 구체적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제품 나왔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4번인 거지. 4번. 그러니까 요게 연구비고 나머지는 다 개발비. 그러니까 연구비가 연구비. 나머지는 다 개발비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5번 같은 문제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 2, 3, 4, 5번을 푸는데 1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거의 보면은 답이 바로바로 그냥 보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장 나오면서 선생님 오늘 너무 쉬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세를 이룬 것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이제 회계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뭐 끝나자마자 또 뭐 문자가 와요. 선생님 뭐 말 문제는 뭐 다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도에 말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말 문제 특강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 마무리 특강도 말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때 준비한 거보다는 이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좀 쉬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1, 2, 3, 4, 5번이고 여기서도 이제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체안이에요. 이렇게. 그런 게 나오면 이게 뭐다? 연구비가 된다. 연구가 영어로 뭐예요? 리서치하죠. 시장 조사하는 거, 조사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다음 뭔가 결정된 거를 집중 투자해서 뭔가 시제품 같은 걸 만든 그게 바로 개발이죠. 자, 아무튼 뭐냐면 연구비하고 개발비를 틀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5번도 난이도는 제일 낮은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는 틀릴 게 거의 없다. 미안해요.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문제 6번. 여러분, 이 6번도 시산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수정전 시산표에는 이 재고, 이게 기초재고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매입이 있잖아요. 수정 후 시산표에는 뭐가 나와요?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 나오죠. 여기 수정전 시산표.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화재료라는 재고 소실액이 나와 있는데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보관 중인 재고가 전부 소실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전부 다 소실됐다니까 그냥 기말 재고, 장부상 기말 재고를 구하면 그게 소실액 전체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재고 자산이면 이게 기초 재고라고요. 10만 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보기 지문을 보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시험지 여기 뭐 찍어서 이제 보내준 친구가 있었는데 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동그라미를 다 치지 말라니까요. 동그라미 치는 게 다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니까 우리 숫자 배열만 보고 맞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왜 10만 원을 다 치는 거 이렇게. 게다가 콤마도 안 치고 제가 늘 얘기했죠. 숫자의 생명은 콤마라면 콤마를 꼭 찍어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이걸 찍으라고 이걸 안 찍으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 공세기는 지우고 하라고 제발 저의 간곡한 부탁. 객관식 시험은 빨리빨리 풀어야 돼. 빨리빨리. 그러니까 기초재고는 10만 원이고 자 그다음에 이 문제의 핵심은 매입이란 말이에요. 매입인데 여기 보세요. 이거를 통짜로 볼 수 있어. 이게 바로 이게 순매입이라고요. 매입에다가 운임을 더하고 매입엔들이 매입 할인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도 엄청 쉽게 줬어요. 여기 보세요. 39에다 3만 원 더하면 42만 원인데 아니 이게 2만 원이에요. 그럼 42만 원에서 2만 원을 빼면 얘가 40만 원이라고요. 그럼 판매 가능 재고가 50만 원이고 대변도 50만 원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매출할 때 여기 보세요. 이 둘을 같이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쉬운 게 뭐냐. 숫자도 편해요. 51만 원에서 만 원을 빼죠. 그럼 얘가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매출 총이익률이 40%는 원가는 60%. 그럼 50만 원 곱하기 60% 하면 30만 원. 뭐가 매출원가가. 그럼 기말재고 얼마? 20만 원이고 다 소실됐잖아요. 화재가 발생해서 전부 소실됐다. 그럼 화재는 소실액 얼마의 손실액은 여기 있죠. 20만 원. 보통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뭐 매입했는데 운반주기 그럼 걔를 빼야죠. 그러니까 저라면 여기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뭐 운반주기에 그게 뭐 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고 제 생각에는 회계 원리라고 할까요? 이 시산표를 볼 줄 아는 거 그거를 해야 되고 저라면 뭘 하나 더 할 거냐 여기다가 매출 할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면 판매 비용이 있어요. 판매 운임을 집어넣을 텐데 판매 운임은 뭐예요? 수익에서 빼면 안 돼요. 걔는 판관비 처리하죠. 저라면 여기다가 판매 운임을 하나 달칵 집어넣어 놓겠다. 그럼 그거를 고려하면 틀린다. 그걸 고려하면 틀린다. 근데 아무튼 6번 문제도 뭐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다. 6번 문제. 얘는 시산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게 순매입이죠. 순매입. 그거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1, 2, 3, 4, 5, 6 있죠. 이 6개에 대해서는 틀릴 게 없었다. 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게. 다음 페이지가 우리 7번서부터 자 우리 7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우리 7번 문제는 뭐냐 우리 소매제고법인데 역시 얘도 연습을 우리가 많이 했었고 그거에 비하면 뭐예요? 우리는 비정상 파손도 했었고요. 종업원 할인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주 그냥 기초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선의손치법이니까 원가율 계산할 때 기초재고를 고려하면 안 된다. 얘가 저가 기준이에요. 저가 기준 반대말이 원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원가를 계산할 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순이나를 고려하지 말고. 그럼 원가율은 얘라고 얘. 그리고 계산도 엄청 쉬웠어요. 분모가 36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가 18만 원이지. 그 원가율 몇 프로예요? 50%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매제곱법 제가 문제를 풀 텐데 뭐예요? 기말재고 매가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원가를 곱할 거. 근데 이 표를 보면서 아 원가율은 50%구나. 그럼 기말재고 매가를 구해야 돼요. 자 이게 원래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초재고는 여러분 공세계를 제발 띄라고요. 그냥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준 이 친구 거 보고 그냥 마음이 무거워서 아 그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제발 공세계 좀 지우고 숫자 배열만 보고 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걸 다 쓰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10,000원이고 매가가 2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순매입이 여기 18만 원이고 얘가 30만 원. 그 다음 순인상이 6만 원이고 순인하가 10,000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만 해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38만 10,000원 하니까 여기가 37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도 37만 원 돼야 되는데 여기 있죠. 매출액이 25만 원. 그럼 1번 기말재고 매가는 얼마예요? 12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그렸지만 사실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장에는 여기 2만에다가 여기가 35만이죠. 그럼 37만에서 25만 빼면 12만이 바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원가율은 50%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쉽게 말하면 기말재고 매가는 12만. 그러니까 12만 원 곱하기 50%.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얘만 있어야죠.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시험장에 필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 보면 저가 기준 선입선 소매제곱법 그럼 원가율이 필요해요. 원가율은 뭐 여기죠 요거 50%. 그 다음에 뭘 구하면 돼요? 기말재고 매가를 구하면 되죠. 기말재고 매가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기초재고 매가에다가 순매입, 그 다음 순인상, 순이나 반영하고 매출액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얼마 나온다? 12만 원. 거기다 원가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만 원이 나온다. 답은 1번이 된다. 그래서 7번이 그나마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에서는 우리가 앞에 문제가 매출 총이익률법에 의해서 화재로는 손실에. 그다음에 7번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7번 문제는 소매제고법. 소매제고법. 물론 이제 감모손실, 평가손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좀 허탈하겠지만 걔는 다음 기회, 그렇죠? 다음에 이제 서울시 시험 볼 테니까 그때 또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거는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 보시고 그러니까 7번이 그나마 좀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문제가 된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 쉬웠어. 우리는 뭐예요? 여기다가 종업원 할인도 막 예상하고 그죠? 그다음 비정상 파손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문제가 엄청나게 쉬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 자, 그다음 보시면 우리 이제 8번 문제도 여러분. 8번 문제도 매우 쉽죠. 자, 뭐냐면 다음 거래 중 자, 수정 분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거래 중 수정 분계 하지 않았을 경우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이제 얼마가 되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좋은 게 뭐냐? 숫자가 이제 다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금액만 도출하면 돼요. 원래대로 하면 수정 분계라면 이익이 뭐 600만큼이 뭐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면 수정 분계를 안 하면 이익이 600이 과소돼 있다. 근데 그게 과소인지 과대인지 그게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풀듯이 이 애를 수정 분계하면 단계순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 분계가 뭐예요? 차변의 현금 500, 내변의 매출 채권 500. 그래서 결론은 뭐냐? 손익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얘를 지우라. 그 다음에 마지막 걸 또 지우셔야 돼요. 토지의 최초 재평가 증가액은 분계가 뭐예요? 토지 400을 증가하면서 재평가 잉여금.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먼저 치워야 된다. 두 개를 먼저 치워야 된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단계 발생 미수임대료. 그럼 뭐예요? 차변의 미수임대 대비 임대료 수익. 이게 1,000원은 플러스. 그 다음에 단기에 인시가 수익 중에서 선수수익.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라고 하면 어떤 분계를 써야 됩니까? 이런 분계를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단기에 수익 인식한 임대료를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300을 없애면서 여기다 얘를 선수 임대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빼라고요. 300 빼라.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단계 발생 미지급표. 급여 미지급표. 100을 빼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600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분계 하지 않으면 단계 순익 600 과소되죠. 답은 1번이다. 역시 8번 문제도 수준이 좀 매우 낮은 문제다.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맨날 나왔던 게 요거잖아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다든가 또는 다음 모의서 뭐예요?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다. 역시 얘도 뭐예요? 손익과 무관하다. 그리고 이런 게 왜 등장한다고 했어요? 발생주의, 현금주의. 혹시 돈 들어오니까 수익이 아니라고요. 처음에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이미 수익을 인식했다.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수익을 인식했다. 뭐 그 정도 보죠. 아무튼 8번도 엄청나게 쉬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예요? 체감 난이도가 거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9번 문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뒤에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 몇 개 있는데 그게 뒤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문제를 여러분들 대부분 앞에서 풀잖아요. 저라면 뒤에 거를 다 앞에다 배치하겠어요. 그럼 사람들 앞에다 푸니까 막 멘붕이 오겠죠. 이렇게. 근데 이미 상당수의 문제를 막 풀어나가면서 심지어 여유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되냐? 이렇게. 그래서 자, 12월 31일 이제 소모품은 자산이잖아요. 3만 원. 실제 소모품 15,000원이니까 우리가 굳이 분계를 쓰자면 어떻게 써야 돼요? 소모품비 15,000원. 여러분 제발 공색에 띄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모품이죠.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15,000원 마이너스. 이게 옆에서 써야죠. 15,000원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 항상 우리 지금 11월 1일 날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연 6%예요. 1년에 6%. 그럼 두 달에 1%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 1% 하면 2만 원이죠. 2만 원 마이너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차입이에요. 이게 이자 비용이다. 그러니까 요걸 계산할 때 200만 원 곱하기 6% 하면 12만 원. 그죠? 그게 1년치. 그럼 한 달에 만 원씩 두 달에 2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 뭐냐면 11월 1일이니까 11, 12 두 달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6% 줬잖아요. 1년에 6%면 두 달에 1%씩이죠. 1년에 6%면 두 달에 1%, 200만 원에 1%, 2만 원. 그게 좀 빨리빨리 나오면 좋겠다는 뜻이. 아무튼 여러분 200만 원 곱하기 6%에서 12만 원 그게 1년치고 그럼 이제 1년에 12만 원이니까 한 달에 만 원씩 두 달이니까 2만 원 그렇게 해도 되고 뭐냐면 11월 1일을 보는 순간에 뭐예요? 이거 연 6%네. 그럼 두 달에 몇 %? 1%, 200만 원 1%, 2만 원. 좀 빨리빨리 좀 계산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 7월 1일 1년 만기 보험으로 36,000원을 지급하고 이게 중요하죠. 선급보험료. 자산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뭐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험료가 되고 여기가 선급보험료가 된다. 그 다음에 얘는 1년짜리가 36,000원이니까 6개월에 얼마야? 18,000원. 18,000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 선급이천 자산이라고요. 14,000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간이 미경과된 게 자산이에요. 자산이 9,000원. 그럼 경과된 거 5,000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차변에 임차료 5,000원. 굳이 분계를 쓰자면 이렇게 이거 공색이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선급 임차료죠. 선급 임차료 5,000원을 지우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5,000원을 마이너스 하라고요. 이렇게. 자, 다음에 9월 1일입니다. 건물 임대계약 여기 있잖아요. 2년치가 24만 원. 한 달에 얼마예요? 만 원씩. 그리고 선수 임대료 다 부채 처리했죠. 그러니까 올해 기간 경과된 거 90, 11, 12 4개월치니까 4만 원 플러스. 4만 원 플러스가 된다. 자, 이번에는 10월 1일인데 연 6%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는 정기 예금이니까 이자 수익이라고요. 100만 원 곱하기 6%는 6만 원. 1년치가 6만 원. 6만 원을 11로 나누면 한 달에 5천 원씩. 우리 기본서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기초 회계 원리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5천 원씩이고 10, 11, 12 3개월치니까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 된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여기 있잖아요. 15,000원, 15,000원을 지우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얼마예요? 25,000원이죠? 그리고 여기 18,000원을 15,000원하고 3,000원 하면 15,000원, 25,000원, 4만원. 그러니까 결국 3,000원 빼라고요. 그래서 답은 1번에 있는 3,000원 감소다. 답은 1번에 있는 3,000원 감소가 된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이런 분계를 쓰면 안 되고 이거는 이미 평상시에 했어야 되고 이걸 빨리빨리 생각하면서 하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산으로 3만 원인데 남아있는 자산이 15,000원 돼야 되니까 15,000원 비용. 15,000원 비용. 자, 얘는 제일 중에 차입하니까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연 6%. 그럼 11월이니까 두 달치죠. 그럼 1년에 6%면 뭐예요? 두 달에 1%. 그러니까 200만 원 1% 하니까 2만 원.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1년에 36,000원이 이제 선급보험료 자산 처리해서 1년짜리가 6개월에 얼마? 절반이니까 18,000원.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죠. 18,000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선급 인차는 자산이라고 14,000원. 근데 기간 미경과된 거, 즉 자산은 남아야 되는 게 9,000원이에요. 그럼 기간 경과된 거 얼마예요? 5,000원. 5,000원 비용. 자, 이번에는 뭐냐? 건물 임대 계약으로 2년치 임대료가 24만 원이에요. 그럼 1년에 얼마가 되냐? 12만 원이 된다. 1년에
12만 원이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1년에 12만 한 달에 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럼 9월 1일이니까 90, 11, 12. 4만 원 플러스. 정기 예금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이고 연 6%예요. 그럼 1년에 6만 원. 6만 원이고 얘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천 원. 한 달에 5천 원. 제 거 여러분 찐해 계약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거 있어요. 이 예제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설마 9번을 틀렸을까 여러분들. 그렇지? 아무튼 9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 너무나도 좀 쉬운 문제다. 그렇게 보시고 어디 이제 9번까지 풀었죠 여러분. 자, 다음에 여기 10번 문제 딱 들어가네. 10번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10번 문제가 별표를 좀 치시고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에요. 뭐냐면 주의할 게 이제 10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틀릴 만한 문제가 이 10번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 내용을 강조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중에 교환이 있는데 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감가상각을 한 2년 동안 한 다음에 교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도 제가 알아니까 그때 이제 장부가치가 얼마냐면 13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정가치를 줘요. 그 차이 나는 거. 만약에 공정가치가 135만 원이다. 그럼 장부가치는 1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얼마가 된다? 교환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만큼이 처분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 문제인데 물어본 질문이 이거예요. X3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X3년도. 그래서 이 문제는 X3년도 1월 1일 기계장치 A를 대안의 기계장치 B와 교환하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뭐냐면 요 A에 대해서 2년 동안 상각을 하라고요. 2년 동안 상각을 해서 뭘 구합니까? 장부가액을 구해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얘가 상업적 실질이 있으니까 여기 부자산 A의 공정가치를 줬잖아요. 교환 시점에. 뭐가 필요해요? 장부가치가 만약에 50만 원이면 처분이익이 4만 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 X3년도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먼저 처분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처분이익을 구하려면 교환 당시 기계장치 A의 북밸류, 장부가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부가치를 한번 구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잔존가치가 있고 여기 삼각 방법이 연수학계 내용연수가 4년이에요. 취득원가는 A가 얼마는 100만 원이라. 그럼 여기 보세요. 자, 100만 원에서 잔존가치 20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내용연수 4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10이죠. 그래서 첫 해년도 얼마? 10분의 4. 두 번째는 얼마? 10분의 3이죠. 그러니까 10분의 7만큼 삼각하라고요. 여기가 80만 원 아니에요. 87에 56. 56만 원을 삼각했다고요. 그럼 취득원가가 얼마에? 100만 원에서 56만 원을 빼니까 북밸류. 장부가치는 얼마예요? 44만 원이죠. 44만 원인데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54만 원. 늘 강조했잖아요. 우리 구자산 교환할 때 구자산 처분 손익 뭐예요? 구자산 장부가치와 공정가치와의 차이. 그러니까 처분이익은 얼마 나온다? 10만 원. 그래서 여기 처분이익이 10만 원이라고요. 처분이익이 10만 원 된다. 그리고 얘가 여기 보세요. 상업적 실질이 있으니까 기계장치 B를 취득했는데 그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 얼마? 여기 있잖아. 54만 원. 54만 원. 됐죠? 자, 그러면 1월 1일 54만 원인데 여기 보세요. 7월 1일 날 얘를 처분해 30만 원.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원래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그리고 처분이익을 또 인식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산의 변화가 총포괄손익이라고 했죠. 자산의 변화 총포괄손익.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연도 중에 처분하면 원래는 감가상각비하고 처분손익을 구해야 돼. 근데 제가 뭐라 그냥 1월 1일 처분하라고요. 몇 번을 강조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1월 1일에 54만 원짜리 얼마에 파? 30만 원. 그럼 뭐가 돼? 올해 24만 원 마이너스죠. 그래서 14만 원 마이너스라고요. 이걸 모르는 분은 반드시 제가 수업 중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거를 제가 강조 해설 강의를 들으라고요. 해설 강의. 드디어 이게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기중에 처분할 때 세상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X3년도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보나마나 뻔해요. 여기서 54만 원 갖다 놓고 나서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자, 해볼게요. 54만 원하고 여기 잔존가치가 있어요. 잔존가치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줬냐면 교환할 때 비일 교환하고 정액법하고 잔존내역수 2년이고 잔존가치 20만 원. 그럼 54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34만 원이고 얘를 잔존내역수 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34만 2로 나누니까 감가상각비가 1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 17만 원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이게 감가상각비고 자 그러면 17만 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54만에서 17만 원을 빼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냐면 37만 원이에요. 이 37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30만 원에. 그럼 처분 손실이 얼마가 나와요? 7만 원.
그래서 이게 24만 원 마이너스예요. 세상에 두 부류 인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건 아쉬움이 좀 남는다. 그 아쉬움이 뭐, 이렇게 풀어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1월 1일 날 얘를 54만 원인데 결국 얼마에 팔았어요? 30만 원에. 그럼 자산이 얼마가 변했어요? 24만 원 감소했죠. 그래서 얼마예요? 24만 원이라고요. 여기서 바로 찾았으면 되는데 보나마나 이 상각을 하고 또 처분 손익을 또 구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상각을 하게 되면 처분 손익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제가 54만 원짜리인데 얘를 1월 30만 원 팔았으면 처분 손실 24만 원이죠. 근데 감가상각을 해서 17만 원만큼. 그럼 처분 손실이 17만 원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7만 원 됐다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17만 원, 처분 손실 7만 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1월 1일 팔라고 1월 1일 날 얼마에 54만 원짜리 30만 원에 팔면 24만 원만큼이 뭐가 된다? 처분 손실 나오죠. 그것도 24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할 때 여러분 1월 1일 처분하면 23만 원. 그러면 보나마나 메일이 올라오겠죠. 선생님 7월 1일 처분했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 했냐면 7월 1일 처분하나 1월 1일 처분하나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것과 똑같단 말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원래 법인세 시간에도 나와요. 법인세 시간에도 세무조정할 때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 뭐 세무조정 안 한다. 이유가 뭐냐?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것과 똑같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번 문제에서 선생님 제가 요거 감가상각하고 처분손익 구했습니다. 잘했죠? 잘하긴 뭘 잘해요? 아쉬움이 큰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과 이제 싸움이고 이렇게 하니까 요 10번 문제 있죠? 요거를 잘해보자. 그러면 너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그렇죠? 여기 칠판 요거 하는 게 좀 급하게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10번 문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B는 볼 필요가 없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할 거다. 그게 여기 있다고요.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A를 가지고 여기 X1년도, X2년도 합니다. 그리고 B로 바꿔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B의 자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하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다 그냥 제공한 자산의 이제 공정가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걸 상각을 해줘야 되는데 취득원가는 얼마냐면 100만 원이고 잔존가치가 얼마냐면 20만 원. 그 다음 두 번 상각해야 되는데 내용연수가 이게 4년이니까 얼마가 돼요? 10분의 4, 10분의 3. 결국은 10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70%. 이렇게. 그래서 87에 56. 그러니까 56만 원 상각해야 돼요. 100만 원에서 56만 원 상각하면 얼마가 납니다? 44만 원이 요 시점. X3년도 1월 1일 장부가치는 44만 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공정가치는 54만 원이니까 처분이익 얼마가 나온다? 10만 원만큼이 처분이익 된다. 10만 원만큼이 처분 이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4만 원을 원래대로 하면 상각을 하셔야 돼요. 상각할 때 여기 나와 있죠. 내용 연수가 2년이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2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뭘 생각하냐면 원래대로 하면 그럼 어차피 54만 원에서 잔존가치 20만 원을 빼고 2년 나누면 감가사비가 여기 17만 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장부가치 얼마요? 54만 원에서 17만 원을 빼면 37만 원. 걔를 30만 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 7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24만 원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만 원 처분이익. 24만 원 이제 감소. 그럼 합치면 얼마요? 14만 원 감소. 이렇게 해도 되고 결국은 뭐냐면 54만 원 나왔으면 이 54만 원짜리를 결국 얼마에 처분해? 30만 원. 그럼 얼마 감소해요? 24만 원만큼 자산이 감소했죠? 다 단기손익이 얼마 감소한다? 24만 원 감소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요게 뭐냐? 요게 10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그나마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제일 힘든 거는 요거였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11번 문제가 11번 문제. 자, 우리 13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할게요. 우리 11번 문제. 제가 오늘 너무 전력질을 많이 해요. 그죠? 야구할 때도 도루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막 예식장인데 막 시간 막 못 맞추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양재역에서 막 나와서 이제 막 힘들었습니다. 택시도 안 잡히고 막 마을버스 막 이렇게 타고 내린 다음에 또 방향을 또 약간 잘못 잡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전력 질주를 막 하다 보니까 온몸이 막 다 땀이고. 자, 아무튼 우리 1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재정운영 순원가고 얘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정부회계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는 정부회계가 좀 너무 쉬운 문제가 두 개를 깔아줘가지고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그냥 너무 쉬운 거. 원래 너무 쉽다는 게 뭐냐? 그냥 기출문제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총원가 20만 원 있죠?
역시 공색은 띄고. 그래서 얘는 원가가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익 3만 원을 빼자. 그럼 프로그램 총원가는 얼마가 됐냐? 프로그램 순원가는 얼마냐면 17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하고 비배분 비용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을 빼면 이게 바로 뭐 여기 재정 운영 순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관리 운영비 5만 원을 더하고 비배분 비용 15,000원을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배분 수익 있죠? 10,000원을 빼자. 맨날 나와요 여기. 비교환 수익은 재정 운영 결과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고 얘를 지우고 그럼 더하기 빼기만 여기 제가 가지빼를 했지만 더하기 빼기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거 5천이 되니까 17만에다 5만 5천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2만 5천 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17만 5천에다가 더하면 여기 22만 5천 원. 아주 그냥 뭐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한 사람은 요걸 지워놓고 수익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된다. 수익은 플러스.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부 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잘 정리하고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플러스 그 항목이 되어줘야 된다. 나머지 항목은 다 플러스 항목이 돼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면 뭐냐면 프로그램 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되냐면 프로그램 순원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관리 운영비하고 비배분 비용을 더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배분 수익을 빼자. 비배분 수익을 빼자. 여기 있죠. 비배분 수익을 빼자.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다음 원가는 플러스가 돼. 원가는 플러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제가 이거는 원래 산식을 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때는 수익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거는 비교환 수익을 지워놓고 그 다음에 원가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거 원가는 26만 5천에서 4만을 빼자. 그럼 얼마 나온다? 22만 5천이 나온다. 22만 5천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역시 그래서 11번 문제 어렵다. 그러니까 여지까지 푼 것 중에서는 10번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10번 문제는 봐보세요. 길고 느낌이 안 좋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얘는 나중에 풀었어야죠. 나중에 이걸 먼저 풀면 안 되고 나중에 풀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13번까지만 일단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 12번 보세요. 12번.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뭐가 나왔냐, 요거. 전공정 원가시.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제 거 원가 기본서 있잖아요. 종합원가에 보면 전공정 원가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얘기해 여러분, 전공정 원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뭐 여러분 전공정 원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7급 시험에서 전공정 원가 나왔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나오면 내년도 이제 9급 시험에도 이게 이제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얘는 그리고 너무 쉬운 게 뭐냐? 비정상 공손 원가를 물어봤는데 여기 보세요. 완성한 단위다. 이게 뭐 몇 단계 줘? 4단계를 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이게 5단계를 물어본 거예요. 비정상 공손 원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마지막 5단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WIP 이렇게 돼 있으면 공손이 있어요. 그래서 공손 1000개인데 정상 공손이 900개 필요가 없고요. 비정상 공손은 100개예요. 그 다음에 얘는 검사 시점이 중요해. 60%. 왜? 얘는 60% 검사 시점까지만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가 요소는 3가지예요. 전공정비, 재료비, 가공비. 그리고 이 전공정비는 뭐예요? 재료를 기초 투입한 건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정비가 있을 재료비가 기초 투입을 안 줘요. 여기 있죠? 재료는 공정에 80% 시점에 투입되죠. 물의 온도가 80도가 되면 재료를 집어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공정에서 넘어온 걸 가져다가 열심히 가공한 다음에 80도가 됐어요. 이렇게 80%가 가공이 된 거예요. 그때 가서 재료를 투입한다. 근데 재료를 넣기 전에 검사부터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불량품은 뭐예요? 뭐냐면 재료를 넣기 전에 검사했죠. 그래서 재료가 0이라고요. 왜냐면 재료는 80%인데 여기 60%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전공정은 재료를 기초 투입하는 게 여기 100개라고요. 가공비는 여기 60%, 60개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개당 원가를 줬잖아요. 처음서부터 재료 원가 오는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 8 있죠, 8. 8,000원에다가 얘는 얼마예요? 10이죠. 6,000원. 합치면 얼마? 죄송해요. 800원, 600원. 이렇게. 숫자비 얼마 옛날 보세요. 그죠? 1,400원. 엄청 쉽죠? 얘는 엄청나게 쉽게 된다. 엄청나게 쉽다. 됐나요? 그래서 요 12번 문제도 역시 틀리면 안 돼요. 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뭐냐? 검사시험 60%인데 재료는 80%.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다고요. 재료면 이게 처음부터 재료도 쓸 필요가 없었죠. 그 다음에 여기 900개는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비정상 공소만 하면 되니까 100개.
검사 지금 60%니까 가공을 60%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공을 60%만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공정비는 뭐예요? 재료를 기초 투입하는 거랑 똑같이 본다. 재료를 기초 투입하는 거랑 똑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어렵지 않고 제가 늘 강조했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전공정비는 재료를 기초 투입하는 거 똑같이 보면 된다. 그리고 전공정비가 나올 땐 반드시 재료를 기초 투입하는 걸 안 줘요. 왜? 걔를 기초 투입하는 걸 주면 얘랑 환산량이 똑같다고요. 재미가 없다고요. 인생은 좀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줬어요? 80% 시점에 투입한다. 80% 시점에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주죠. 아무튼 요 12번도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한획을 그어준 거. 이제 종합원가에서도 뭐예요? 전공적 원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뜻. 전공적 원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전공적 원가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가지고 여기가 조립공정이에요. 여기가 도색공정이다. 장난감을 조립한다. 장난감을 도색한다. 올해 영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료를 1,000원어치 하고 가공 500. 그러면 단기 발생 원가는 1,500이 된다. 그중에 완성된 게 1,200에 기말이 300이에요. 그러면 도색을 할 때는 뭐예요? 조립이 끝난 걸 가져와야 될까? 이 조립에 보면 재료비가 결국 뭐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장난감이나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1,200을 갖다 놓고 도색하려면 뭐 페인트라든가 이걸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페인트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0원. 이렇게. 그럼 가공비가 500원이죠. 그럼 이게 전공정비, 이게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공정비, 재료비, 가공. 가끔가다 전공정 원가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립공정이 끝난 거를 도색공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공정비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도색을 시작할 때는 얘를 갖다 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재료를 기초 투입한 것처럼 해주면 된다. 그래서 12번도 내용만 알고 있는 분이 보면 얘 엄청 쉬운 문제죠. 이렇게. 그리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4단계를 주고 마지막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기 정상 이런 거 필요가 없다고요. 막 이런 거 찾죠. 기초제품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옆구리를 찌르고 막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고. 자, 이제 13번하고 좀 잠깐 쉬었다 하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우리 자본 이것도 충격적. 자본이 증가하는 여기 있잖아요. 할인 이거 옛날에 나왔잖아요. 여기 핵심 할인이에요. 할인 발행하든 액면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뭐예요. 들어온 돈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2번. 자기 처분이익을 자본금 이게 뭐예요? 무상증자 아니에요. 우리 주식 배당하고 무상증자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자본금을 써요. 주식을 추가 발행하니까 여기다가 미처분 이익금을 쓰면 주식 배당. 미처분 이익금 아니고 배당할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여기 자본잉여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처분이익을 가지고 주식을 공짜로 줬다. 이게 바로 무상증자가 된다. 주식 배당 자본 불변, 주식 분할 자본 불변.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거 너무 명확하니까 답은 1번이 된다. 우리 날도 덥고 땀 나가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14번부터 25번까지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4번서부터 하겠습니다. 14번은 이제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가 해설을 했는데 자료량은 조금 이제 나중에 좀 올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뭐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또 상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료 뭐 제가 이제 기준서나 이런 것들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은 좀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3번 같은 걸 답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에서 받은 대가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 환불, 되돌려줄 걸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걔는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죠. 우리 추정치의 제약 이런 거 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얘는 환불 부채를 인식한다. 얘는 수익이 아니고 얘는 환불 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3번을 제일 많이 했고 4번도 사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 되니까 뭐냐면 고객한테는 원래는 돈을 받아야 돼. 근데 고객도 사업자다. 만약에 고객이 광고를 해주는 업주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세금 신고를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돈을 받았는데 우리 사무실 또 광고를 의뢰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광고비를 제가 줄 텐데 그걸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 고객에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 용역, 즉 고객한테서 광고 내가 용역을 제공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라면 다른 공급자에게 구매한 경우 그게 뭐예요?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뜻이고, 만약 거기가 뭐 술집 같은데 그럼 술집 같은데 뭐 세금 신고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내가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뭐 회식을 합니다. 그럼 뭘로? 복리후생비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봐 있는 것처럼 요거고, 보통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거보다 돈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광고비는 7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 줬으면 30만 원만큼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보통 이제 거기까지 했었어요. 아무튼 3, 4번은 우리가 했었던 거고 1, 2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이제 금융 요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반영해서 약속한 대가를 조정할 때에는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한다면 반영하게 될 그런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현금 가격 상당액을 매출로 기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반영한 계약의 개시 후에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뭐냐? 이자율은 변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최초 그 계약 내용을 수정하냐? 금액을 수정하냐? 결론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를 새로 수정한다가 아니고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매출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우리 이자수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율 달라지면 그 이자수의 금액이 달라지 아니다. 최초 그 계약 개시에 따라서 우리 이자 인식하기로 한 그 금액을 그대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A씨 금융자산이 있어요. 그럼 A씨 금융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뭐냐면 시장이제 변동한다고 하지만 이자 수익은 매년 똑같이 인식되는 거 우리가 유효이자율법 그 삼각표에 따라 인식하는 것처럼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된다. 답이 2번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14번이고 자, 그다음에 15번은 이제 우리 정부회계인데 작년도에는 이제 정부회계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정부회계라도 3개 중에 이제 2개가 좀 수월하고 나머지 하나는 또 역시 뭐 국가회계 예규인데 예규를 뭐 사실을 뭐 찾아서 뭐 공부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니까 그냥 기출된 거. 근데 사실은 뭐냐면 기출되지 않은 것에부터 보나마나 내겠죠. 자, 아무튼 15번 문제를 보고 15번도 역시 틀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1번 질문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매우 높고죠. 여기를 높고 하면 틀린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했었으니까. 또는 직접적, 간접적, 또는 공공용도 마찬가지다. 공용 또는 공공용이다. 이게 이제 국가회계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회계랑 다른 거고. 2번이 이제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왔다. 이게 뭐냐면 유산자산이죠.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는 여기 있죠. 필수 보충 정보를 주석으로 한다. 요거 오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유산자산은 자산 인식하지 않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아무튼 1, 2번 너무 많이 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스텔스에 관련된 이제 뭐 전투기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우리 미국 같은 데 뭐 도입할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산을 재무제표에다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북한에 정보가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있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여기 유산자산 인식하지 않는 거고 얘는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는 뭐예요? 해당 중앙은행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 시기 및 관리 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보여주지 않죠. 재무제표 자체는 반영하지 않지만 이거를 별도의 장부에 기록을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 아무튼 요게 15번 내용이 된다. 15번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해설지를 또 따로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16번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제 16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또 틀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이런 문제 틀리면. 자, 그래서 얘는 뭐냐. X1년도에 손상을 잡고 그 다음에 환입을 잡으니까 시간이 없다 찍더라도 1, 2번을 찍으면 이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고요. 환입을 찾는 건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0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원가 모형을 지금 쓰고 있대요. 원가 모형. 그러니까 원가 모형 한도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100만 원이고 죄송한 좀 공생에 띄고 하겠습니다. 1년 지나면 80만 원. 1년 지나면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회수 가능액이 80이라고요. 한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X1년도 말에 회수 가능액이 40만 원이면 손상차손이 40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상각을 하고 환입을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면 40만 원을 4년 나누면 감가답 10만 원이니까 1년 지나면 30만 원이고 회수 가능액 80만 한도에 걸리니까 30만 원 환입한다고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 제가 여기를 먼저 보라고 했죠. 왜? 한도에 걸릴 때는 손상차손을 자녀 내용연수 나누라고요. 그럼 1년 지날 때마다 환입액이 10만 원씩 줄어요. 다음 년도 환입했으니까 환입액은 30이죠. 답이 4번 된다. 그래서 아무튼 16번을 틀린 문제는 좀 틀렸으면 조금 이제 그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를 먼저 여기 이제 회수한 80이면
한도에 걸리잖아요. 이게 원가 모형이니까 항상 머릿속에 원가 모형일 때는 환입 잡을 때 한도에 걸리는 거. 그러면 여기서 40만 원 나오는 순간 뭐예요? 40만 원을 자녀 내용에서 나누서 하고요. 그러면 10만 원이죠. 1년 지날 때마다 환입액이 10만 원 준다. 다음 년도 환입액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면 좀 늦는 거죠.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16번 문제가 된다. 16번.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17번. 아, 드디어 또 여기 17번 문제. 여기도 별표를 치시고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왜냐면 이거 말고 사채를 낸 적이 사채로다가 제가 여러분 원래 제 거 기본서에 보시면 뭐냐 1월 1일 사채를 발행했어요. 얼마에 9,520원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 그런데 요거 3년 동안 1,000원, 여기 보세요. 1,000원, 만 원을 이렇게 사용하네요. 그럼 이게 빌린 돈이 이게 갚은 돈이니까 얼마냐면 3,480원. 여러 번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 냈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쉽게 말하면 이제 사채를 뭐 발행했다 이런 뜻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원래는 3년치 이자에서 여기 3개월치 이자를 빼내라고요. 그럼 나머지 이자를 그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뭐가 되냐면 얘는 투자자예요. 얘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100만 원 표시 이자율 10%니까 1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빌려준 돈, 그게 투자액이죠. 그리고 받은 대가. 그럼 이때 빌려준 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98만 천. 요거와의 차이에 이렇게 요거와의 차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 있잖아요. 30만 원에다가 요 차이가 얼마예요? 19,000원, 31만 9천 원.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엄청나게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 근데 내용을 모르는 분은 첫 번째 반응 선생님 이 유효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유효이자율이 한 12%쯤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표시이자율 10%고 얘를 얼마에 발행했냐면 여기 95만 2천 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사실은 좀 풀기가 왜냐면 이 문제 유효이자율을 가지고 사실은 푸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투자액이 있어요. 빌려준 돈하고 그리고 받은 대가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 뭐냐? 여기에 98만 천하고 미수이자를 포함했다는 거예요. 여기 미수이자를 포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BS를 보시면 얼마가 돼 있냐면 여기 AC 금융자산하고 여기 미수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수이자가 얼마냐면 여기 표시이자가 1년에 10만 원이죠. 10%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4월이니까 3개월치. 그럼 2만 5천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98만 천에서 2만 5천을 빼보세요. 이렇게. 그럼 얼마냐면 95만 6천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95만 2천이 발행가액이니까 뭐가 있냐면 상가액이 있죠. 상가액이 4천만큼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95만 2천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야 돼요. 이 자리. 그러면 원래는 뭐냐면 정 안 되는 분이라면 이렇게 뭐가 있냐면 요 자리의 장부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2년치 이자를 구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하셔도 돼요. 여기가 4등분이에요. 그리고 이 높이가 4,000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4월 1일 날 98만 천이고 미수이자가 경과이자라는 거예요. 경과이자 2만 5천을 빼라고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95만 6천 원.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3개월 동안에 상가액이 얼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사채라고 한다면 그게 4,000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관땅은 얼마겠어요? 4,000원, 4,000원, 4,000원이니까 12,000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요. 12,000원이. 그러니까 95만 6천에다가 12,000을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요? 96만 8천. 이 자리가 96만 8천이라고요. 이 자리가 96만 8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의 이자하고 여기 나머지 이제 9개월치 있죠. 9개월치 이자하고 나머지 이자. 그럼 나머지 이자 할 때는 96만 8천이고 10만 원, 100만 원. 그럼 20만 원에다가 3만 2천 원. 그러니까 요게 23만 2천 원이 2년 동안 이자가 되는 거. 그럼 나머지 여기 이자는 얼마가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자는 보유 기간이 9개월이니까 2만 5천, 2만 5천 하면 7만 5천 원이죠. 거기다 나머지 12,000을 더하자. 그러니까 7만 5천에다가 12,000을 더하자고요.
그럼 얼마가 되면 요게 87,000원이라고요. 그래서 23만 2천에다가 8만 7천을 더해요. 그게 31만 9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아마 보나마나 제가 한 것처럼 한 사람도 대단히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산의 변화가 총포괄 손익에 미친 영향. 근데 여기 전부 다 단기 손익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3년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12월 31일, 12월 이렇게 되지만 그 기간을 다 무시하고 한번 해보자. 그럼 제일 처음 취득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BS가 3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다? 총 130만 원 들어왔죠. 매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그러니까 130만 원 돼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차이, 그게 여기 있는 31만 9천이 된다. 그게 31만 9천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한 해 년도 안에서만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러니까 자산의 변화가 총포괄 손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부 다 뭐냐면 이자 수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이자 수익 있죠. 쉽게 말하면 요거. 그래서 그 단기 순이익으로 인식되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만약에 찜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98만 1천이에요. 근데 거기는 미수이자가 있는데 미수이자가 2만 5천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95만 6천이 취득가액이 된다. 95만 6천이 취득가액이 된다. 그리고 연말에 이자에 대한 분계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연말에 이자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여기 분계 잠깐 써볼게요. 현금하고 그다음에 A씨금융자산 미수이자. 그럼 연말에 가서 현금이 10만 원 들어와요. 그리고 미수이자 2만 5천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자 수익 나와 있었죠. 그게 얼마냐면 이제 8만 7천이 되면서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A씨 금융자산이 12,000원만큼이 증가해야 된다. 요 분계예요, 요 분계. 그러면 결론은 이자 수익이 8만 7천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선생님 이자 수익 8만 7천 어떻게 인식합니까? 항상 이자는 보유기간 동안 인식한다고요. 몇 개월이냐면 9개월 동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98만 천일 때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3개월치 상가액이 얼마냐. 3개월치 상가액이 얼마냐면 그게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래서 표시이자 2만 5천에다가 4천을 더하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냐면 그게 2만 9천이 된다. 그게 2만 9천. 그러니까 3개월치 이자가 2만 9천. 그럼 9개월치는 얼마예요? 2만 9천 곱하기 3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2만 9천은 3만에서 1천을 뺀 거 아니에요. 3만 원 곱하기 3하면 9만 원. 3천을 빼면 얼마? 8만 7천 원. 그래서 여기가 8만 7천 원이에요. 첫 해년도가. 그럼 나머지는 뭐냐? 여기가 96만 8천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2년 동안이잖아요. 그러면 빌린 돈은 얼마냐면 96만 8천, 이게 빌려준 돈이고 대가로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을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 20만 원에다가 상가계획에 3만 2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23만 2천 원. 23만 2천.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할인 발행했으니까 이자 수익은 뭐예요? 표시 이자에다가 그다음에 사할차에 해당하는 거. 원래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채권에 대한 거는 채권은 순액으로 하지만 그냥 이게 사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사채 발행자로 했어요. 98만 천을 이제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98만 천을 수취했다. 그리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냐면 제일 처음에 사채 발행서부터 상환 때까지, 그때까지 만기 상환할 때까지 총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 총 이자가 얼마가 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때 다음처럼 이제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얼마가 되면 여기 나와 있어요. 34만 8천 원이, 아니죠. 여기 34만 8천 원이 원래 3년 동안 총 이자. 그래서 여기 앞에 거를 빼내자. 그 방법을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 자산의 변화가 총포괄 손익. 그래서 여기가 98만 천이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받냐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30만 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 원과 98만 천과의 차이가 19,000원에다가 여기가 30만 원이죠. 그래서 31만 9천 원이 이자 수익. 그래서 바로 답은 3번에 있는 31만 9천 원을 찍으면 되고, 그게 안 되는 분은 뭐냐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95만 2천 원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원래 뭐라고 했어요? 빌린 돈과 갚은 돈과의 차이가 이제 빌려준 돈과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돈과의 차이. 그게 이자 수익. 그럼 내가 95만 2천 원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얼마 받냐면 130을 받아요. 그럼 원래 얼마가 되냐면 34만 8천 원이
3년치 이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4월 1일 취득했으니까 3개월치 이자를 빼야 돼요. 그러면 3개월치 이자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시 이자가 2만 5천에다가 상가액이 있다. 상가액. 그러니까 98만 천에서 2만 5천을 빼면 얘가 얼마가 여기서 2만 5천을 빼보세요. 그럼 얼마가 돼? 얘가 95만 6천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3개월 동안에 이제 상가액이 얼마냐면 4천 원이라고요. 그러면 3개월 이자가 얼마? 2만 9천 원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 34만 8천에서 2만 9천을 빼라고요. 34만 8천에서 2만 9천을 빼보라. 그럼 이게 얼마가 나? 31만 9천 나오죠. 그러니까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풀이가는 방법.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이제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된다. 이제 뭐냐면 만약에 이걸 1월 1일 만약에 이 채권을 취득했다. 그럼 3년치 이자가 34만 8천 원에서 그럼 여기 3개월치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치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보시면 4월 1일 채무상품을 얼마냐? 미수이자, 경과이자 포함해서 98만 천이라고요. 그럼 경과이자가 2만 5천이니까 경과이자를 제외하면 95만 6천 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상가액은 얼마가 된다? 4천 원 된다. 3개월 동안 상가액은 4천 원. 그러면 표시이자 2만 5천에다가 상가액 4천을 더하면 3개월 동안 이자는 얼마? 2만 9천 원. 그래서 얼마다? 34만 8천에서 2만 9천을 빼면 31만 9천이 된다. 31만 9천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근데 모든 답은 항상 쉽게 있어요. 그러니까 130에서 98만 천을 빼라고요. 130. 그러니까 자산의 변화가 총 포괄손익. 그게 총 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총 이자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자산에 여기 나와본 미수이자까지 포함된 거를 기록하라. 그래서 아까 제가 최초에 분계를 막 써놨었잖아요. 최초에 이제 분계. 그래서 제일 처음 취득할 때 A씨 금융자산이 있죠. 그게 얼마냐면 95만 6천. 여기 미수이자가 2만 5천이 있다고요. 여기 BS 요게 취득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BS 보시면 결국 이제 3년 후입니다. 3년 후에 보면 현금이 매년 쌓여요. 10만 원씩. 그 다음 년도 10만 원 쌓이고 그 다음 년도 10만 원하고 100만 원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변했죠. 그럼 얼마가 증가했어요? 31만 9천 원 증가. 그게 이자라고요. 그게 이자가 된다. 아무튼 17번 문제가 아마 체감 난이도로는 제일 높지 않았을까. 17번 문제가. 왜냐면 근데 이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아마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뭐 야심작이다라고 얘를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아무튼 이 보기 지문 중에서 최소는 여기 3번이 3번. 4번 같은 찍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3개월치 이자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3년치 이자에서 3개월치 이자를 빼야 되고 그 3개월치 이자가 2만 9천이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우리 이제 18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우리 정부회계가 세 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가 이제 국가회계 예규. 여기 보시면 국가회계 예규에 따라.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규를 좀 이제 살펴봤는데 예규가 여러분 770페이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얼핏 봤는데 요게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회계 그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면 그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기출 문제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 국고금 회계 처리가 있어요. 국고금. 이렇게. 그래서 요게 언제 나왔냐면 2013년도가 정부회계가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처음으로 이제 출제될 텐데 그때는 구급 시험 제도가 이제 전공 과목에서 이제 선택 과목 이렇게 개편되는 시즌에서 결론적으로 7급을 먼저 봤어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이 국고금 회계 처리. 그래서 원래는 이 회계 처리, 구체적인 회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내지 말라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로 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구체적인 이제 회계 처리, 요걸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국가회계 예규인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찾아보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예규가 전부 다 국고금도 그렇고 사례가 있어요. 전부 다. 이 사례 근거에서 나오는데 얼핏 살펴봤는데 이 사례 이게 없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준에 없어요. 만약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거에 없으면 뭘로 합니까? 관행, 일반적으로 인정된 환습이라든가 또는 관행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거, 그걸 이제 허용해 주죠. 그래서 아무튼 얘를 그냥 문맥을 읽고 문맥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분계,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고 그 다음에 금액을 또 엄청 역시 국가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우리가 공 8개가 이제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억이에요, 100억. 제가 이제 공이 너무 커가지고 판서할 때는 100억, 억 단위로 제가 분계를 쓸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 8개가 그죠? 공 8개가 이제 억이니까 요건 10억이에요, 10억. 이자가 10억이 된다. 그 다음에
채권 채무를 재조정한 거죠. 금액이 원래대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110억을 줘야 돼요. 근데 얼마만 주기로 했냐면 원금이 요게 얼마예요? 공 8개를 지어보면 요게 80억이에요. 그 다음 이자는 얼마냐면 요 공 8개 이렇게 지우면 얼마냐면 이게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5억만 하기로 했다. 요거로 채무를 면제받, 그럼 얼마를 면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원금 100억에다가 이자 10억, 110억인데 요거를 85억만 주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 25억을 탕감받은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틀린 거를 여기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 틀린 게 여기 채무 면제액이 얼마냐면 20억이 아니고 25억, 이자 5억을 탕감했으니까 그 이자 5억이 빠진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고 요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제가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보겠다. 자, 그래서 차입금하고 그 이자 비용입니다. 이거. 근데 요걸 갖다가 채권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뭘로 대체하기로 했냐면 이제 다음과 같이 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무를 일부 면제받기로 하고 얘를 갖다가 미지급금으로 대체했다. 이를 미지급금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자 비용이 10억, 그다음에 미지급 이자 뭐 10억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걸 전부 다 뭘로 바꿨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지급금 등으로 대체를 했다. 그럼 여기 첫 번째가 차입금이 있어요. 축약해서 이제 분개를 써볼게요. 차입금이 이제 100억이 없어지고요. 억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생략해서.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얼마가 있냐면 10억이 있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10억. 억은 다 제가 지금 생략하고 지금 분개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뭘로 하냐면 전부 다 미지급금으로 적는다. 이렇게. 그래서 미지급금은 이제 얼마가 되냐면 85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면 채무 면제이익이에요. 채무 면제이익. 이렇게. 요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 25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차입금 원금이 얼마냐면 100억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10%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0억이 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제 10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채권 채무 조정을 해가지고 재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원래는 110억을 줘야 되는데 원금 80억하고 이자 5억만 주기로 했다. 요거로 채무를 이제 일부 면제했다. 그럼 일부 면제받은 채무는 얼마냐면 20억이 아니고 25억이 된다. 이자까지 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가 되냐면 분개를 그대로 써보면 차입금 100억이고 그다음 이자 비용은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얼마가 되냐면 85억이 되고 나머지가 뭐냐면 채무 면제액, 나머지가 채무 면제액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지급금 85억을 대변에 인식한다. 이게 이제 1번 지문이 여기 있는 거고요. 2번이 국내 단기 차입금 여기 100억 원이죠. 요거를 차감한다. 요게 이제 요게 2번 지문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을 차변에 인식하지. 이자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인식한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채무 면제액이죠. 걔는 20억이 아니고 얼마가 된다? 뭐 25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용상 보면 얘가 채권 채무 재조정이고 제가 이제 뭐 그 예규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거.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PDF 파일로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막 훑어보다 보니까 얼핏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였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우리 국고금도 2013년도에 나올 때 뭐가 있었냐면 그 사례가 있는 게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요것도 아마 분명히 아마 똑같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우리가 정부에게 특강이라든가 요거 할 때 제가 혹시 이제 찾게 되면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면 여기도 보면 이제 뭐냐면 예규 사례가 아니고 그냥 예규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국가회계 보면 여러 가지 지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침을 이제 준용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그대로 준용해서 이제 분개를 적는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입금이 얼마에 100억. 그다음에 이자가 10억. 그럼 원래는 얼마를 줘야 돼요? 110억을 줘야 된다. 근데 얼마만 주기로 했어요? 85억만 주기로 했죠. 이렇게. 그럼 얼마의 빚을 탕감받은 거냐? 25억을 탕감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채무 면제액은 20억이 아니고 25억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예규에서 이제 두 문제가 나오고 또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기존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정부회계가 이제 세 문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두 문항은 너무 쉬웠고요. 아주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건 쉬웠고 나머지 한 문항 같은 요 18번 같은 문항에 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분개, 회계 처리를 이제 써보면 되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정부에게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묻는 문제는 2013년도 그러니까 정부에게 처음 시행될 때 이 국고금 회계 처리 물어보는 게 유일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년 만에
다시 뭐 부활했다? 근데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서도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는 뭐예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 사례 같은 거를 조금 더 모의고사로 이제 내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요 18번 문제 있죠? 요 정보회계 문제. 그리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회계 있잖아요. 우리 그 기업회계 이제 준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무난하게 이제 답을 여기 4번으로 잘 찾으셨을 거다. 그러니까 이 4번은 뭐가 빠져 있냐? 이자가 지금 빠져 있다. 4번 이자가 빠져 있다. 5억만큼 빠져 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손쉽게 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는 19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도 어렵다기보다는 당황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비율 계산할 때 총 자산과 자기 자본은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은 뭐냐?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잖아요. 근데 이 말이 없어도 원래 우리가 평균으로 한다. 원래 우리가 평균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죠. 그게 ROE라고요. ROE는 뭐냐? 평균 자본분의 이익이라고요. 단기순이익. 그리고 이 단기순이익은 줬어요. 여기 2,000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평균 자본만 구하면 되는데 그 평균 자본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총 자산율은 2.5이고 매출액이 5만이에요. 그럼 회전율이 2.5예요. 걔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 5만 원을 평균 자산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평균 자산은 얼마냐? 이게 2.5 되면 이게 2만이라고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은 여기 1대1이래요. 여러분. 자산이 평균적으로 2만 원인데 여기가 타인 자본이고 여기가 자기 자본이에요. 1대1이세요. 만 원이죠. 여기 만 원. 그래서 평균 자본은 만 원이라고요. 단기순이익은 2,000이고 20%. 답은 몇 번이다? 1번에 있는 20%가 된다. 1번에 있는 20%가 된다. 됐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뭐가 있냐면 자산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에버리지 평균이 필요하다. 평균이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시 한번 해보면 총 자산 회전 2.5 이게 2.5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매출액이 5만 원이고 평균 자산은 얼마? 2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자본 평균 자산 2만 원이에요. 여기 BS가 있으면 평균 자산 2만 원. 근데 여기 부채하고 자본이 1대1이 돼요. 그럼 평균 자본은 만 원이겠죠. 만 원. 단기순이 얼마? 2,000원. 이렇게. 그러면 이익률 몇 프로? 20%. 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19번도 이제 뭐냐면 당황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당황만 하지 않으면 손쉽게 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기말 총자산은 기초 총자산의 3배. 이걸 왜 줬습니까? 만약에 물어봤으면 여기 보세요. 평균 자산이 2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초를 A라고 하면 기말이 3A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그러면 이 A가 이제 쉽게 말하면 2만이 되니까 A는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 자산 얼마에 만 원. 기말 자산 얼마에 3만 원이죠. 평균 자산 얼마예요? 2만 원이 된다. 그럼 여기 보세요. 기초 자본 얼마? 이거의 절반 5천 원. 기말은 3만 원, 절반 15,000원. 이렇게. 그럼 두 개 더 한다면 2로 나누면 얼마예요? 평균 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이거는. 쓸 필요가 없었죠. 둘 다 에버리지 평균하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었다. 아무튼 이게 19번 문제, 19번 문제. 됐나요? 이렇게. 19번. 그 다음 20번이죠. 여러분. 여러분 20번 문제고 역시 20번 문제도 항상 이제 보기 지문을 보면서 여기 단기순이익이 1,36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아마 1번이 제일 유력하겠지. 옛날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뭐냐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얼마가 나온다? 13,600주가. 정말로 나오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그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만주예요. 자, 그 다음에 중에 4월 1일 2,000주인데 유상증자했죠? 여기 4월 1일이고 여기 2,000주. 자, 그 다음에 20%를 무상증자했어요. 원래 걸 따라가 요거 20% 2,000주. 이거 20% 400주가 되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자기 1,200주니까 얘는 유통이 안 되니까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여기다 얼마냐면 4분의 3을 해야 되죠. 9개월이니까. 12분의 9, 4분의 3.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000에 4분의 3 하면 1,500. 400에 3 하면 이제 얼마예요? 300. 그러니까 1,500에 300, 1,800. 그렇게 해도 되고 2,400에 4분의 3. 2,400을 4는 600 곱하기 3, 1,800. 이렇게. 그러면 이제 13,800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두 달 치죠. 이렇게. 이게 빼라고요.
그럼 얼마야? 13,600. 그래서 단계수는 1360이고 주식수는 13,600주예요. 여기 지우라고요. 그럼 1000. 답은 1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수월했다. 매우 수월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막 희석 EPS니 뭐니 뭐 이런 거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근데 역시 궁극적으로는 기본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는 어려웠어요 이렇게. 3문제 정도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커트라인이 뭐 이제 70편 초반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면 좋겠다. 근데 여기 20번 했고요. 자, 그다음 21번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나왔냐? 어려워서가 아니고 물어본 게 직접법이래요. 사실 우리가 뭐 영업 창출연금 막 간접비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역시 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자, 물어보는 게 매입처에 대한 현금 유출. 이게 뭐예요? 매입 유출 얘기래. 매입 유출에. 그러니까 얘랑 상관없는 게 여기 매출처 있잖아요. 매출 이런 것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임차료 여기 있잖아요. 매입처니까 그죠? 매입처는 여기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급여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걸 지우라. 그다음 이 문제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죠. 기초 기말 유치를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낼 때 여기 기말 기초를 해요. 이렇게 이거 기초 기말 바꾸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틀리면 그래서 저한테 막 제가 기말 기초 이렇게 내면 선생님 왜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이상하게 냅니까? 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했더니 기초가 왼쪽에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비교식 재무제표는 왼쪽이 기말, 오른쪽이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더 교수님 익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요거고 저기 보면 매출원가 100만 원이에요. 뭐 해도 괄호 치죠. 괄호는 지금 다 비용이니까. 여기 선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산 감소 10,000원 플러스. 재고 자산 증가했어요. 2만 원 마이너스. 매입 채무 부채인데 감소했죠. 3만 원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하면 4만 원 마이너스죠. 104만 원 마이너스. 104만 원 마이너스. 그죠? 요것도 좀 쉬웠다. 매우 쉬웠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면 이거를 고려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연습했었잖아요. 제가 막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도 관련된 거 직접법의 생명은 뭐예요? 관련된 자산부채, 그죠? 관련된 손익에 관련 자산. 죽어라 연습해, 죽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죠. 매출 원가에다가 우리 이제 직접법 할 때 재고 평가 손실, 재고 감모 손실이 심지어는 뭐예요? 외화 거래가 있으면 외화 환산 손익까지도 다 포함시키라. 손실이면 마이너스, 이익이면 플러스. 이거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고의 증가 감소, 채무의 증가 감소, 그리고 선급금까지 있다고 했죠. 이게 매입이란 유출에 죽어라 연습했잖아요. 이렇게. 요거 잘 보라. 그 다음에 우리 수익할 때는 뭐예요? 매출액에서 대손사업비를 빼고 채권의 증가 감소, 대손충당금의 증가 감소, 그리고 선수금의 증가함 있죠? 그거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다. 그게 21번 문제. 그게 21번 문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가볼게요. 이제 다 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21번. 맞죠? 그 다음에 22번. 그래서 저도 이제 뭐냐면, 이런 문제를, 22번 같은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걸 틀려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7급 수험생이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원가를 아예 안 하는데, 늘 말씀드려요. 9급 기출 정도 되는 원가는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업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가 조업도, CVP 있잖아요. 그렇죠? 조업도는 판매량 또는 생산량. 그래서 원래는 뭐냐? 생산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할까요? 왜 CVP에서는 그냥 생산한 거 다 팔린다고 가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접표 할 때 표준 배분 있죠? 요 SP라고 하는 거. 걔는 뭐냐? 고정제조 예산을 갖다가 기준조업도. 우리가 BQ라는 말 썼었잖아요. 이렇게 BQ. 이렇게. BQ 곱하기 SP 할 때 요거 기준조업도로 나눈다. 그게 표준 배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인데 조업도 차이인데 여러분. 고정제조간접비는 실제 발생되는 원가. 여기가 예산이고 요 예산이 BQ 곱하기 SP라고요. 여기가 배부액이에요. 여기 SQ 곱하기 SP라고요. 조업도 차이는 예산과 배부액과의 차이예요. 여기 실제액과 예산과의 차이. 이건 예산 차이잖아요. 근데 이걸 틀렸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죠? 이렇게 뭐 시험 끝난 분한테 또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이걸 왜 틀리냐 말이에요. 표준원가에서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 조업도 차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거. 요거 예산 차이 이렇게. 대충 여기 보면 뭐 기준 조업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자, 아무튼 요 22번 문제 있죠. 조업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거. 조업도 영어로 볼륨이라 볼륨. 기본적으로 생산량 같은 거 이렇게.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노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계 가동 시간 뭐 여러 가지가 다 쓰일 수가 있더라. 아무튼 요게 22번 문제입니다. 저거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23번. 우리 23번은 우리 전환사채가 돼요. 전환사채. 그래서 전환사채 여기 마지막에 있죠.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전환권이 주식으로 발행될 때 행사된 부분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보면 전환할 때 주발초는 뭐냐? 그럼 전환할 때 전환사채의 북밸류 장부가치에다가 전환권 대가를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숫자를 다 줬어요. 여기에 보면 그 숫자를 다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표시이자리 없어요. 왜? 왜냐하면 표시이자에다 연금연가까지 곱하면 숫자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환사채의 장부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 언제 전환했는지가 중요해요. X3년 초죠? 그럼 1년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시점에 부채의 가액을 구하셔야 돼요. 액면이 100만 원 표시이자가 없다니까 100만 원이고 1기간만 땡겨오면 되잖아. 이렇게. 1기간. 그러니까 얘를 써야죠. 여기 보면 얼마예요? 89만 2,860원이라고요. 계산이 편하죠. 이렇게. 여기 89만 2,860원이 되는. 그게 전환사채 장부가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전환조건 사채 액면 10,000원당 보통주 한 주죠? 그럼 얘가 100만 원이니까 100장이라고요. 그럼 자본금은 얼마예요? 액면이 5천원이니까 50만 원이라고요. 그럼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89만 2,280원이 전환사채 장부가액이고 이 중에 자본금이 50만 원이라고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대체돼요? 39만 2,280원. 그게 이 숫자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전환권 대가를 더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환권 대가는 어디 있냐? 그럼 전환권 대가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했다고 이렇게 액면 발행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 액면 발행했고 전환권이 없는 사채라면 가치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액면 발행해서 100만 원. 전환권이 없으면 71만 1,780원이라고요. 그럼 이게 전환권 대가면 얼마가 그게 여기 있잖아요. 28만 8,220원.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 39만 2,800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얘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문제 트렌드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서울시 시험이었었지만 우리 복구충당부채에 관련된 문제를 주고 이자 비용하고 그죠? 근데 그때 금융비용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복구충당부채에 대해서도 뭐 이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장기로 이제 대금 지급이 이연돼요. 그럼 장기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두 개를 더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돼. 그게 얘라고요. 이게 그래서 68만 1,080원이 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전환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요. 만약에 다음 시험에 전환할 때 증가하는 자본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게 얘라고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만. 왜? 부채가 없어지고 자본으로 대체되니까 자본금과 주발초로 대체되니까 만약에 다음 모의고사에는 제가 이번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다음 모의고사에는 제가 증가한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증가하는 자본. 그럼 답이 4번이라고요. 근데 여기 뭐냐? 여기는 주발초가 얼마냐? 그럼 기본적으로 액면 초과액이니까 액면이 50만 원만큼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89만 2,860에서 50만 원을 빼면 2번이 기본적으로는 답이에요. 하지만 뭐가 있냐? 마지막 문자. 여기 전환권 대가는 전환권이 행사될 때 뭐예요? 주발초로 대체하란 말. 그러면 전환권 대가를 주발초로 대체하니까 전환권 대가 28만 8,220원을 더해주라. 그래서 얼마의 답은 3번이 된다. 그리고 얘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여기 다 줬다고요. 일부러 이분이 표시이자를 0으로 줬다. 일부러 이분이 표시이자를 0으로 줬다. 자, 아무튼 몇 번이죠? 이게 23번이에요. 23번.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24번이죠. 자, 법인세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날 이거 할인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맞는 문장이죠. 그죠? 자산가 부채는 할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죠. 그래서 단기 법인세 비용과 이연 법인세 비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부채 자산을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 말 기업에 관련된 자산부채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걸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 효과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답이 2번이고 2번은 이미 한번 나왔어요. 뭘로 나왔었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표시 뭐 이런 거 할 때 상기에 대한 걸로 나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틀리진 않았을 거니까 의도가 없다.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하는 권리만 있으면 아니에요. 권리뿐만 아니라 의도가 있어야 된다. 권리. 그래야지만 자산 부채를 상기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미 한번 출제가 됐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요 2번 아마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 24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공정가치인데, 우리 마무리 특강 할 때도 제가 이제 공정가치 해가지고, 그래서 연락이 또 왔어요. 그거 좀 많이 도움됐다. 그래서 여기 계속 강조하지만, 거래 원가를 조정하지 않죠. 조정하면 순공정가치가 되고, 공정가치는 조정하기 전이다. 답이 3번이 돼.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나머지는 다 이제 공정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시간이 우리 다 되고 했으니까 요 정도 이제 해설하는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제 서울시 시험, 서울시 7급을 또 봐야 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한 거 해설 들으시고, 제가 이제 최대한 빨리 해서 이제 해설하는 거, 그거 자료를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도 중요한 거는 모든 문제가 다 이제 어렵거나 다 쉬운 게 아니고 일부는 쉬운 문제가 있고 일부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보면은 얘가 시간이 걸린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항상 후순위로 좀 풀어야 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늘 요즘에 이제 문제, 이 7급 문제의 특징은 뭐냐? 좀 참신한 문제. 그러니까 참신하다는 게 사실은 기존에 없던 문제는 아니고 다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는 처음 나오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요거를 채권을 4월 1일 취득한다. 그럼 원래는 3년치 이자에서 여기 3개월치 이자 수익을 빼자. 그래서 나머지 이자를 인식하는 그런 방법. 근데 그거를 제가 자산의 변화가 이제 총손익에 미치는 효과다. 원래는 총포괄손익인데 여긴 전부 다 뭐 기타 포괄손익이 없으니까 다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런 방법을 쓰면 아마 문제풀이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몇 개 이제 단축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시험장에서 이제 기분도 좋게 하고 할 겁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혹시 뭐 결과가 좀 안 좋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전화 상담도 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회계학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얻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